네, 오늘 소개받은 우춘이라고 하고요. 네, 책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좀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이 궂은 날씨에도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캄보디아도 갔다가 또 저 경상도에 있는 깻잎밭도 갔다가 그리고 또 한국 전반의 이주 노동 인권 문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멀리 보이는 게 지금 깻잎 비닐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낼 때 이제 출판사에 사진을 좀 몇 장 보냈어요. 좀 책에 실어보자.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이 편집자분이 사진을 보시고 너무 평화로워서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깻잎을 따보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굉장히 평화로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지만 깻잎밭에서 직접 따본 사람이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쪽에는 이렇게 낮은 의자가 있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쭉 깻잎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자분은 아무래도 도시에서 지친 삶을 살고 있었으니 이 장면이 되게 그냥 뭐 평화롭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깻잎밭에서 일해본 분은 야, 저 깻잎 언제 땄다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작년 가을에 찾아갔을 때는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이 바로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인구 1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에 골프장이 무려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은 이 주변에 이제 광역시 사람들이 와서 골프를 치고 이 골프장 문제도 아시지 않습니까? 뭐 산도 다 깎았고 제초제도 문제고요. 농약도 문제고. 그 앞에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 있는 비닐하우스를 여러분이 이제 지방 국도를 가다가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깻잎을 왜 이렇게 불을 켜놓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깻잎이 지금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 낮인 줄 착각하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깻잎이 낮도 됐다가 밤도 되면 이제 밤이네. 그리고 잠도 잤다가 그럼 일어나서 또 이제 다 자랐으니까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어야지. 그러는데 이걸 자연 상태인데 그러지 않고 깻잎을 최대한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저렇게 불을 쫙 켜놓고 얘가 낮은 줄 착각하게 하고 계속 기르게 하는 겁니다. 이런 깻잎이 저희 지금 밥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좀 용어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좀 합의를 해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용어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외노자 이렇게 말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사실 바깥 외자잖아요. 이 말에는 이방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가 안에 있어 이런 약간 침입자라는 의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건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고 근데 외국인이 그 이방인이나 침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주 노동자,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이주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어느 부분에서는 이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방에서 지금 서울로 올라오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서울에 있다가 취직하기 위해서 지방에 가신 분도 있고 어느 부분 우린 이동하고 있다. 누구나 다 이주 노동자 혹은 이동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 이주 노동자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포털 악플에 많이 나오는 단어, 불체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는 외국인 미등록 혹은 허용 기간을 넘기는 경우를 가리키고 사실 법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사실 인간의 존재가 불법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적인 단어로 미등록 체류자. 그래서 사실 초과 체류하는 거는 물론 법을 어긴 거지만 형사법을 어긴 건 아니거든요.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처벌 없이 출국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미등록 체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국제이주기구에서는 뭐 미등록 혹은 비정규라는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권고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에서도 미등록 체류자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수업이 이제 인권과 관련된 거니까 이게 이주 노동자와 미등록 체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뭐 외노자가 어떻대, 불체자가 어떻대라고 하면 좀 알려주세요. 야, 요즘엔 그렇게 단어 안 쓴대. 이제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주 노동자, 미등록 체류자, 좀 혐오와 낙인이 없는 그런 단어를 쓴대라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일단 시작 전에 비디오 클립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MBC 뉴스 기자와 같이 현장을 방문했던 건데요. 한번 2년 전의 자료입니다. 좀 간단한 뉴스 클립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이주 청년들. 아이고.
그리고 이국 땅 한국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주 청년들 4년 7개월 일했는데 3년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시킨 사람은 신고할 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범죄 수준의 배짱이 가능한 건지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채소농장. 캄보디아에서 온 27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이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며 홀로 4년 7개월을 일했지만 지금 손에 있는 돈은 단 27만 원. 3년 동안 일한 대가 5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달라고 하면 농장 사장 박 씨는 곧 주겠다며 차일피일 임금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사장님 말해요. 야채 비싸. 사장님랑 돈 줘. 사장님 땅 팔아. 돈 계산비 좀 줘. 사장님랑 돈 은행 빌려줘. 또다시 돈을 달라고 재촉하자 사장은 화를 내기도 했고 말을 안 하니까 3년 동안 얼마나 식자재 다 사줬어. 고기님은 다 사줬어. 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빨리 와. 왜 봐요? 먹어야 아파. 빨리 없으니까 이상해. 빨리 와. 사실 확인을 위해 활동가들과 함께 A씨가 일하던 농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장 박 씨는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지금 한두 달 갖고 지금 저희가 말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4년 7개월 중에 3년 넘게 돈을 안 주신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사장은 지난 2015년에도 다른 이주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벌금만 냈습니다. 큰 차원 안 먹었어요. 벌금만 냈죠. 밀린 임금보다 벌금이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임금을 줄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못하면 못하는 거. 그거는 난 솔직히 이전에 신경 안 써요. A씨가 수천만 원을 떼이면서도 이 농장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고용허가제 때문이었습니다. 월급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야, 너 자꾸 불만을 할 거면 나가. 그냥 불법해. 더 이상 항의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지칠 대로 지친 A씨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캄보디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마지막 사진은 거짓말 맞네. 저는 캄보디아 가요. 돈 없어요. 어머니 병도 고치고 고향에서 작은 가게를 차리고 싶었던 A씨. 그에게 한국은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아파요. 캄보디아 생각. 어머니 말해요. 딸 캄보디아 왔어요. 어머니 마음이 많이 아파요.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네, 방금 보신 비디오 클립인데요. 여기 굉장히 많은 정보가 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고용허가제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그리고 왜 제가 이제 이분 이름을 스레이응 씨라고 가명을 붙였는데 왜 이 스레이응 씨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었지? 라는 부분. 왜 이렇게 임금이 밀리도록 3년 7개월 넘게 왜 그쪽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 라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임금 체불이 됐다면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참여관찰하고 인터뷰를 직접 했었는데요. 한국에서 제가 한 2018년부터 계속 2020년 재작년 12월까지 약 한 18개월 동안 이 경상도 도시에 머물면서 한 2달간 머물면서 직접 깻잎도 땄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노동자들하고 자원활동도 하고 뭐 고용센터, 노동청, 법원, 검찰청 안 찾아가 본 곳이 없을 정도로 이런 곳에 가서 하소연도 했었고 또 이제 시위 현장도 갔었고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약 7개월 정도 있었는데 사실은 한 1년 있을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빨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가명입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고 인터뷰를 했고요. 그럼 목차를 보시면 일단 캄보디아로 여러분을 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누구지? 이 오는 사람들이 누구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깻잎 투쟁기를 쓴 저자, 왜 깻잎밭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는가에 대한 깻잎밭, 그리고 농업과 이주노동, 그리고 코로나19와 이제 미등록 이주민에 관한 얘기를 잠시 드리고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주의 과정, 캄보디아인데 혹시 여기에 캄보디아 가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보파 씨인데요. 1986년생이고 이분은 지금 한국 공장, 그러니까 프놈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에 있는 한국 공장에서 한국인이 소유하는 공장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제 공장 일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프레이뱅이라는 프놈펜에서 수도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의 출신이고요. 보통 여기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졸업 정도, 중학교 정도 마치신 분들이 보통 이제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대거 수도로 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그래서 프놈펜으로 이주를 하는데요. 사실 교육 자본이나 사회 자본이 없는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직업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을 배운다거나 숙식을 해결하면서 미용을 배운다거나 혹은 이렇게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파시 앞에 있는 여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있는 여성, 이 머리 긴 늘어뜨린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해서 임신 한 7, 8개월 배가 꽤 불렀는데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이 공장에는 굉장히 큰 음악을 틀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졸지 않게끔 점심 먹고도 일을 빨리 하게끔 그리고 옆에 사람이랑 말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노동 환경이었고요. 이 보파 씨 왼쪽을 보면 이렇게 정말 젊은 20, 30대의 많은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월급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최저 월급인데요. 이렇게 2014년도부터 표 맨 끝에 보시면 2021년도에 그래서 이제 최저 임금이 미국 달러로 192달러, 한국 돈으로 한 24만 원 돈 될 것 같은데요. 한 달에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4만 원 받아서 부모님께 병원비도 드리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하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돈이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을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꿈꾸는데 그중 하나의 선택지가 한국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고용허가제로 오는데요. 이게 사실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지금 바뀌었고요. 이 제도에 바뀐 가장 큰 중요한 지점은 바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이 이주 노동자들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도 받아야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무나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국인 인력을 일단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하지 못한 업종들, 뭐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굉장히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이죠. 어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서비스업도 있고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한국에 오면 보통 3년 계약이 되어 있고 연장 한 번에서 1년 10개월 재계약을 해서 총 4년 10개월을 한국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국과 MOU를 체결해서 16개국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고요. 보통 E9 비자,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고 왔다.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허가제는요. 연령도 제한이 있어요. 만 18세에서 39세 이 사람들만 응시할 수 있고요. 이 시험 과정이 또 어떻게 되냐면 1년에 한 번 응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25달러,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될 텐데 3만 원도 우리한테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이 한 달 임금이 한 24만 원인 사람에게 3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보통 처음에 일단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제조업이면 제조업, 농업이면 농업, 뭐 이렇게 기능별로 평가 시험을 봐요. 그러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인터뷰 녹화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쭉 있고요. 이 시험을 합격했다라고 해서 바로 고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험 합격한 뒤에 2년 동안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럼 2년이 지나면 다시 이 시험을 또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년 내에 어떻게든 사업주가 너 고용하고 싶대라고 연락이 오면 그냥 이런 뭐 임금 협상이나 이런 거 할 여지 없이 그냥 바로 동의해버리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했어요. 이주 노동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로 그래 내가 널 고용할게. 이주 노동자도 좋습니다. 라고 계약서를 쓰면 캄보디아에서 사전 취업 교육을 받고요. 또 입국 후에 한국에서도 취업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구직 인원의 3배수 알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1,000명을 뽑는데 한 3,000명을 미리 뽑아놓고 이 중에서 당신의 조건에 맞는 사람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캄보디아 노동자 입장에서는 3대 1의 경쟁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은 한국에 갈 수 있고 2,000명은 못 가니까 한국에서 연락이 오면 빨리 그냥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왜 또 캄보디아를 연구했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 고용허가제의 주요 국가별 입국 현황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 1년에 보통 한 5만 5천 명에서 5만 6천 명 정도가 1년에 왔었고요. 그중에 캄보디아분, 이 가운데 보라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부분 보시면 한 8천 명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 수준에. 그래서 1년당 이렇게 꽤 많이 입국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과 농축산업인데요.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제조업으로 갈지 농축산업으로 갈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제조업은 여성을 그렇게 많이 뽑지 않고 농축산업 같은 경우는 한 여성을 한 30%까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뽑기 때문에 여러분도 빨리 이렇게 한국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이 들면 어디로 지원하시겠어요? 아무래도 농축산업으로 지원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제조업은 또 커트라인도 꽤 높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농장으로 지원해야 빨리 연락 받을 수 있어서 내가 농업으로 지원했다 이런 분도 많았고 또 사실 나 농장에서 일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럼 이주의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그 공장에서 우리 보파 씨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보파 씨가 일했던 공장에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나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요. 사실 캄보디아는 그 바닥 도로 포장도 좀 잘 되어 있지 않고 대중교통이 없어서 도시에만 있고 외곽에는 없어서 이렇게 좀 큰 트럭에 이렇게 몸을 싣고 퇴근을 하는데요. 이렇게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분도 있지만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려고 한국어 학원으로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어 학원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간판이 생겼습니다.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이 학원 원장인데 이분도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한 3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허락을 받고 봤더니 이 칠판에는 기운이 없다, 땀을 흘리다 이런 단어들이 써져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 한국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다들 되게 애띄어 보이죠? 그렇다면 이제 보파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통 농업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방에서 푸놈펜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이 많고요. 대부분 학력은 중졸 이하였고요. 그리고 보파 씨는 한국어 시험을 봤어요. 근데 5번 만에 계속 떨어지고 5번 만에 합격을 했고 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을 기다렸는데 고용주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보파 씨 생각에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시험 준비할 거라고 되게 굳은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시험을 포기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좀 내겠습니다. 이 고용허가제, 이 농업 노동자는 법적으로 근로자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은데 네. 일단 근로시간과 휴식 휴일 등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예외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노동자도 제조업이나 다른 노동자처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이런 거 다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전쟁 휴전 이후에 이 제정된 당시부터 있었던 규정인데요. 63조 1항에 보면은 이 농림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식,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주라고 가정을 하면 노동자를 고용해서 제가 하루에 20시간 일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1년 내내 너 휴일 없어 1년 내내 일해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이 63조 1항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농업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건 조금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로시간이 동일한 농업 노동자와 제조업 노동자의 월급은 같을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왠지 유도 질문 같죠? 네, 답은 아니다일 것 같은 촉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일단 같지 않고요. 일단 제조업 노동자 같은 경우는 연장 근로 가산 수당, 휴일 근로 가산 수당, 이렇게 수당이 붙어요. 근데 농업 노동자는 아까 그 예외 조항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쉬고요. 하루에 보통 10시간에서 농번기 때는 13시간까지 일하는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열악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약서를 이제 체결을 하는 이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표준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16개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모국어로 이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고 일단 근로계약기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근로시간 몇 시부터 너가 일을 할 거야 라고 정해져 있고요. 임금은 내가 통상임금은 이만큼 줄 거야. 그리고 숙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이렇게 얘기만 나와 있지 실제로 보질 못했으니까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그래 계약서 쓰고 오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캄보디아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출국을 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지금 프놈펜 공항인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저랑 같이 또 지내면서 많이 얘기도 해주신 분인데 1년에 한 7,000명 정도가 캄보디아 분이 한국에 오니까 하루에 한 20명 꼴이잖아요. 그럼 그냥 일주일 단위로 생각해보면 한 100명이 넘게 매주 뭐 100명 넘게 한국에 오니까 정말 공항에 가면 이렇게 캄보디아 분들, 그러니까 이주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가족을 배웅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드디어 한국에 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깻잎밭에 일하는 여성들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깻잎은 다 드셔봤겠지만 당연히 깻잎을 따는 장면을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접 깻잎밭에 가가지고 노동자들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깻잎 따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노동자한테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따는 거냐? 내가 비디오 좀 찍을 테니까 천천히 좀 따달라라고 해서 이 따는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똑똑똑 소리가 나죠? 이렇게 똑똑 딴 다음에 10장을 이렇게 일단 셉니다. 그리고서 5장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한 장 좀 좋게 한 장 더 딸게요. 그래서 빨간 줄로 샤샥 이렇게 묶습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이렇게 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양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깻잎이 손에서 시작해서 손으로 끝나는 작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기계화도 되어 있지 않고 정말 모든 걸 다 사람 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이 빈 자리를 채우고 있고요. 이 왜 깻잎인가에 관해서 일단 고용 허가제는 조건이 1년 내내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노동자 입장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농업 노동 조건은 좀 달라요. 농번기 때는 좀 바쁘다면 겨울, 농한기 때는 사실 해도 짧기 때문에 일거리도 없고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데 월급을 줘야 되니까 부담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봤더니 깨가 고용 허가제에 딱 맞는 작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 한 번 심고 겨울에 한 번 심으면 이 여름에 한 번 심으면 한 4, 5개월 쭉 자라고 겨울에 한 번 심으면 한 4, 5개월 쭉 자라서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고추 농사, 사과 농사를 짓다가 이제 좀 나이도 들고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하고 나서는 다 깻잎으로 많이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깻잎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갔던 이곳에서는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깻잎밭에만 약 800명에서 9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밭농사가 보통 농농사는 남성들이 주로 하고 밭농사는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여성들이 한다 또는 여성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깻잎밭에서는 굉장히 여성들을 순응하게끔 만들고 착취하게끔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 어땠냐? 지금 좀 어떻게 이주 노동자가 와서 바뀌었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국인들, 아주머니들을 고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구두로 계약하는 거예요. 개똥이네 엄마, 우리 지금 깨가 잘 자라니까 뭐 이번 달 한 3개월 정도 깨 좀 따줘. 이렇게 구두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때는 어떤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은 농민이에요. 근데 이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다라는 거는 정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냥 단순히 농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인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꼼수들이 현장에서는 있었고요. 특히 이제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장 변경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 일하다가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 사직서 쓰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이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사장님 나 일 그만둘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 거기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장을 무한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년 동안 3번, 1년 10개월 동안 재계약을 하는 동안 2번 바꿀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업주의 책임, 앞에서 말했던 이 쓰레이 씨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잘못한 거잖아요. 임금체불, 돈을 계속 안 줬으니까. 그런 경우는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했는데 이 쓰레이 씨가 몰랐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고용허가제가 있고요. 이 외국인 없이 농사 못 짓지. 진짜 현장에 가면 이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한국인 아주머니들, 이 선주민들을 고용을 할 때는요. 이 선주민들 같은 경우는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근데 밭은 저 멀리 있잖아요. 그럼 사업주가 아침에 마을을 다니면서 개똥이 엄마 타세요, 소똥이 엄마 타세요 해서 출근을 시켜요. 차를 태우고 밭에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일을 하다가 식사 제공, 점심도 해야 되고 새참도 제공을 합니다. 사실 식사 제공은 여성 농민들이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다시 이제 밭에서 집에 가야 되니까 이 사업주가 아주머니들을 태우고 쭉 자기 집 앞에 내려줍니다.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구조였고요. 이제 선주민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깨를 이제 따야 되는데 오늘같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은 굉장히 질퍽질퍽거리거든요. 깨밭이. 그러면은 나 여기 들어가서 못 따겠어. 나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해서 못하겠어라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막 가을에 이 깨가 굉장히 자라서 지금 따면은 깨값도 많이 받고 하는데 추석에 아들 며느리도 온다고 깨 따러 안 오고 병원 간다고 깨 따러 안 오고 정말 골치가 아프다고라고 이제 사업주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주 노동자를 고용을 했더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20, 30대 대부분 이제 깨 따는 분들은 깻잎 따는 분은 여성들이었고 순발력도 있고 회복력도 빠르게 되죠. 숙련도도 빨리 습득하고요. 그리고 출퇴근을 시키지 않아도 돼요. 왜? 밭 옆에 있는 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이런 데 살기 때문에 식사 제공도 할 필요 없어요. 왜? 밭에 옆에 있는 그 집에 가서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해먹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편해졌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사업주들이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무조건 복종해야 돼. 왜? 사업주 말을 들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얘 해고시키고 불법 만들 거니까 라는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좀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업 같은 경우는 남성의 임금을 항상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일의 어떤 숙련도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사실 한국 사회 전반, 전 세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남성 노동자의 월급의 한 67%, 70%만 여성들이 받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똑같이 있었어요. 농촌에서도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하는 남성 노동자는 더 돈을 많이 받고 깻잎 하루에 10시간 따는 노동자는 덜 받고 이게 왜 그런지는 그렇게 뚜렷한 기준 없이 했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만 주면 되니까 여성, 남성 임금이 똑같아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주가 분명히 그 사업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거 어기면 노동지청에 가서 신고가 되고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을 만들었어요. 시간표처럼. 그러니까 6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할 건데 총 11시간 중에 점심시간 1시간은 빼요. 그러면 10시간을 일을 하죠. 근데 이 10시간을 일을 한 돈을 주면 되는데 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야, 너 50분 일하고 10분 쉬어. 50분 일하고 10분 쉬어. 혹은 뭐 40분 일하고 20분 쉬어. 이렇게 쉬는 시간만 알뜰살뜰히 모았더니 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1시간 중에 점심시간 1시간, 쉬는 시간 2시간을 뺀 8시간만 너가 일을 하고 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름, 네, 맞아요, 사장님이라고 이름 쓰고, 사인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이렇게 쉬어요? 그랬더니 타오 깔고 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장님이 거짓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쉬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정말 예, 현장에서 가보시면 저도 이제 깻잎밭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절대 쉴 수도 없고요. 화장실도 못 갑니다. 사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요. 깻잎을 따야 돼서요. 이렇게 최저임금 문제를 무시하는 이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이 밑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15박스라는 이상한 문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주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너 최저임금 줄 건데 하루 15박스 꼭 따야 돼. 내가 안 따면 한 상자당 4,000원씩 깎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최저임금은 내가 그 시간에 1시간 동안 일을 했든 안 했든 그 시간에 나를 고용해 놨으면 줘야 되는 임금인데 아니야, 내가 너를 고용할 건데 이만큼 일해놔야 돼 라고 작업량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코 8시간 내에 딸 수 있는 작업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15상자 따면 내가 4,000원씩 쳐서 6만 원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숙련도가 높은 분도 실제로는 9시간에서 10시간 걸리는 작업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 캄보디아 니몰씨 같은 경우는 이 계약서를 보면 이 근로시간 뭐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뭐 11시간 일을 하지만 휴게 시간을 3시간으로 할 거야 라고 되어 있죠. 사실 그 시간 절대 못 쉬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점심시간 1시간도 안 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한 10시간 넘게 일을 했죠. 그래서 2시간, 그러니까 8시간 일하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시간 일해서 2시간 매일매일 공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으로 좀 여러분을 이 농업과 이주노동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아까 뉴스에서 봤던 쓰레응 씨 사례인데요. 이분은 2015년도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경기도 이천이었어요. 한 채소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4년 10개월 비자 만기가 됐으니까 출국을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임금을 안 주니까 사장님 월급 주세요라고 했더니 사장님 너 못 준다.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2번 쉬고 계속 일을 했지만 임금을 한 3년 6개월 동안 안 받진 않았어요.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달은 뭐 20만 원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30만 원 주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밥 사 먹고 이렇게 간신히 살 수 있었고 이제 변호사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6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었지? 라는 질문에 일을 그만두려면 사업자 동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사업주의 잘못이 있을 때는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쓰레용 씨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월급 계속 못 받으니까 사장님 신고하려고 했어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말해요. 외국인 힘 없어. 신고 안 돼. 일단 일해야 돼. 사장님이 약속했잖아. 그래서 나는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사장님을 그 이후에도 만났는데요. 그때 만났을 때도 내가 너 돈 없는데 어떻게 월급을 주냐고.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너 불법 신고해서 불법 만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적반하장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임금체불은 개인의 불행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예요.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의지도 없고 아까 뭐 임금체불해도 그냥 벌금만 받으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주 노동자 이 임금체불을 신고한 이주 노동자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요, 매년. 그리고 그 체불액도 한 2016년도에는 686억 원이었던 게 2020년 기준에서는 약 거의 2배, 1287억 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행 씨의 죽음에 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오른쪽이 보이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얇은 패널로 만든 집이 있고 이곳에서 이제 속행 씨가
경기도 포천인데 일을 하고 여기서 이제 지내다가 굉장히 추운 날 2020년 12월에 사망한 사건인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속행 씨는 2016년 4월에 고용 허가제로 입국을 했고 4년 10개월이 넘었으니까 이제 캄보디아를 가려고 표도 끊었어요. 비행기 표도. 근데 출국 3주 전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당시 포천 지역은 영하 18도로 떨어지는 한파주의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기 난방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제 부검을 했을 때 직접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이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이 추위가 건강을 악화시켰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외국인 그럼 병원이라도 가보지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분들 건강 보험료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사진 보시면 이주 노동자 이름은 좀 제가 가렸고 매달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지금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국 전후에 사실 이주 노동자 건강검진 다 받고요. 2019년 7월부터 외국인들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스 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수술 받고 먹튀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의료보험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한 달에 12만 원에서 13만 원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건 1인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명이 산다. 그러면 한 39만 원을 내야 되는 건데 이 보험료가 얼마나 좀 불합리하냐 하면요.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세대주의 뭐 재산이라던가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요. 근데 외국인은 이 재산하고 소득 비례 계산하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한국인의 평균 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 보험료는 평균을 내고 있다면 소득도 한국인과 평균이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사실 외국인은 67%밖에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지 못하면서 보험료는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외국인 가입자 건보 재정 지수는 뭐 2018년도, 2020년 이 최근 3년간 1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이렇게 이주 노동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주 노동자들이 의료 보험비는 많이 내면서 의료 서비스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의료 서비스도 사실 언어 서비스도 제공이 잘 안 됩니다. 분명히 16개국에서 한국에 오기 때문에 최소 그래도 16개 언어 정도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의료보험료를 내기 때문에요. 근데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 3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집을 보여드릴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살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합리적인지 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하겠어요? 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건 부엌이고 뭐 나쁘지 않죠. 오른쪽에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이 방에 2명이 살고 있고요. 이 방은 앞에 보는 이렇게 집에 이렇게 빨래도 걸려 있고 네, 이런 모습입니다. 한 얼마 정도면 이 집에서 사는 게 3명이 여기 살고 있거든요. 합리적일까요? 네, 채팅창에 누가 남겨주셨군요. 잠깐만요. 20만 원. 네. 또 다른 분들. 10만 원. 감사합니다. 이런 폭풍 같은 반응 감사합니다. 네, 뭐 10만 원, 20만 원? 네, 괜찮겠죠? 네, 월세로요. 얼마 정도면 괜찮을까? 사실 충청도에 있는 정말 그 주변은 다 논입니다. 논과 밭이 있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돈을 받으면 살아볼 거. 네, 돈 내가 차라리 받겠다. 돈을 달라.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들.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집입니다. 이게 왼쪽에는 방울토마토 밭이고요.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방문을 열면 이렇게 생긴 방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뭐 집에 물건들도 있고 부엌도 같이 있고 이제 화장실은 이런 곳에서 씻고 있고 이곳은 그래도 다행히 집 안에 변기가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된 집은 정화조를 불법 건축물이고 정화조를 묻을 수 없어서 사실 다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 집은 정말 특이하게 너무나 다행히도 화장실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 집의 합리적인 주거 가격은 어느 정도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혼자 외롭지 않게 거저 살라 해도 과연 무료. 네. 무료 나왔고요.
네, 나는 돈을 달라. 그럼 내가 차라리 살아주겠다. 이런 반응들. 네, 감사합니다. 그쵸. 이건 사실 집이 아니죠. 예, 임시 숙소죠. 철거 신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주 월급에 제하겠죠. 아, 정말 똑똑한, 네, 코멘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이런 집에 서울에선 30만 원을 줘야 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주거 문제는 저희도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두 번째 주거 시설을 저희가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이름으로 임시주거시설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이주 노동자가 그냥 상시 살도록 해놨어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좀 바로 말씀드릴게요. 2021년 기준으로 약 한 200만 원 번다고 통상 임금이 보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맨 밑에 이렇게 숙소만 제공했을 경우에 월 통상 임금의 15%까지 떼일 수 있어서 약 30만 원. 임시 주거 시설은 통상 임금의 8%, 약 16만 원이어가지고요. 이 집이 바로 상시 주거 시설입니다. 왜냐? 벽이라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집에 3명이 살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방에 2명이 살았는데 1인당 30만 원을 내는 거고, 근데 거기에 공과금이 포함이 안 돼서 공과금 포함해서 1인당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냅니다. 그래서 월세가 105만 원이죠. 네, 이곳에 3분이 사는데 월세가 105만 원. 왜? 1인당 돈을 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두 번째 집은요. 1인당 16만 원이었는데 공과금을 포함하면 보통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내고 이 방에는 2명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약 50만 원 월세. 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주거시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비닐하우스에는 창이 없기 때문에 늘 들어가면 이렇게 곰팡이가 다 많이 껴 있어요.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10시간 일하고 집에 왔으면 좀 집이라도 쾌적하고 좀 쉬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1인당 20만 원, 25만 원씩 내야 되고 뭐 2명이 같이 살고 있으면 월세가 바로 50만 원이 되는 그런 마법 같은 계산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노동자들 만나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예전 기숙사에 불이 나서 창문으로 도망쳤는데 지금은 집이 컨테이너니까 창이 없거든요. 사장님 제발 창문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재래식 화장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지위 비닐하우스는 정화조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아서 대부분의 농업 이주 노동자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갈 때마다 머리에 이렇게 비닐 캡 같은 거를 쓰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요? 그랬더니 화장실 가는데 몸에 냄새 배기고 머리에 냄새 배길까 봐 비닐 이렇게 미용실에서 쓰는 비닐 캡 쓰고 간다고 그랬고요. 사실 기본적인 냉난방이 장치가 부재한 곳도 많았고, 뭐 보시다시피 바퀴벌레 쥐 곰팡이로 인한 비위생적인 곳인데 제가 컨테이너 집을 한 곳을 방문했는데 2개 컨테이너를 붙여놓은 곳이었고 그곳에 5명이 살았고 1인당 월세가 20만 원이어서 그 컨테이너 집은 월세가 100만 원인 집이었는데 우리는 보통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정도 이렇게 발견하면 깍 하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면 이곳에는 정말 이렇게 시계 벽 뒤에 바퀴벌레 크기가 굉장히 다양한, 저건 엄마 바퀴벌레고 저건 아기 바퀴벌레인가 하는 그런 크기와 모양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바퀴벌레가 이렇게 시계 이렇게 벽 뒤로 같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바퀴벌레 집이군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네 그런 곳이어서 좀 보면서도 마음이 아팠고 그런 곳은 차마 제가 사진을 찍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런 곳이 좀 많았습니다. 예상할 수 있다시피 뭐 폭우, 폭염, 한파, 자연재해에 취약한 곳이 많았고 화재 위험도 많았습니다. 주거시설 보시면 이런 곳에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런 곳에 이주 노동자 한 70%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문제가 성폭력 문제인데요. 제가 인터뷰는 하지 못했던 이 여성, 이제 NGO 활동가에게 들었던 이 여성, 리어리 씨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천에서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업주가 저녁마다 전화해서 이제 언어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갔는데 이제 검사 받아야 돼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강제로 이런 검사 성병과 에이즈 검사를 받고 그래서 뭔가 더 큰일이 나기 전에 도움을 외부에 요청하고 사업장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은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사업주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업주는 이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려 해도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려 해도 증거가 부족하고 또 과연 외국인의 말을 믿어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경찰에 대한 불신임도 있고 혹은 또 자기 지역 커뮤니티에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그냥 일단 이분은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사업주가 오히려 야, 너 도망쳤어. 내 허락 없이. 그럼 너 무단 이탈 신고할 거야. 그럼 너 불법 치료자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와. 라고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업주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리어리 씨는 나를 불법 만들어도 난 절대 못 돌아간다 라고 해서 이런 사건이었고요. 사실 결론적으로는 사업주는 성희롱 성폭력 NGO 단체 활동가들이 도와줬지만 증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임금 체불 문제로 사업장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주는 성희롱 성폭력 관련돼서 처벌도 안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노동자가 이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겠죠. 이런 구조고요. 실태 조사를 봤더니 약 202명 여성 중 25%의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겪었는데 약 가해자는 80%가 한국인, 한 20%가 이제 타국의 혹은 같은 나라의 동료였고요. 또 이 중 25명 중에 2명만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러분도 왜 2명만 요청했는지 너무 알 것 같죠? 사실 내가 언어도 잘 되지 못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말 안 믿어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가장 큰 문제는요. 이렇게 성폭력을 당한다 하더라도 성폭력을 당하면 긴급하게 사업장 변경할 수 있어요. 왜? 사업주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혐의 없음, 그러니까 입증할 수가 없네 라는 걸 허위나 거짓으로 이제 허위나 거짓이 아니라 혐의가 없다는 거, 이걸 입증할 수 없다는 걸로 판정이 난 경우에는 출국 조치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당한 거에 신고를 하고 항의를 하려 해도 내가 혹시 이거 인정을 못 받으면 나 출국해야 돼. 그럼 어느 노동자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조영신 변호사가 성범죄는 증거가 없다. 증인도 없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이 조항은 굉장히 말도 안 된다. 혐의 없음으로 판정 나서 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 조치는 정말 부당하다. 만약 그렇게 되면 누가 신고하겠냐? 무서워서 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 성폭력 당해도 사업장 변경도 못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못된 제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의 추방 가능성이라는 말을 제가 좀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이주 노동 혹은 미등록 노동자들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추방이라는 게 아니라 추방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즉, 너 추방 당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 이런 말 속뜻이 있는 거겠죠. 너 추방 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말뜻을 보자면요. 일단 단기 이주 노동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한국의 고용허가제도 그렇고 다른 국가의 이런 이주 노동 정책도 항상 추방 가능성이 있어요. 너 열심히 일 안 하면 니네 나라로 가라는 추방 가능성.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업장 변경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 좀 불합리하죠. 본인이 내가 사실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월급 조금만 더 주고 또 좋은 노동 환경, 기숙사가 좀 좋다면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 사업장 변경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게 했고요. 이렇게 변경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함부로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5일 이상 무단 이탈을 하면 사업주가 고용센터하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요. 그러면 잡히면 출국 조치 당하죠. 또 3개월 동안 그냥 내가 일을 좀 그만하고 좀 일을 구해야 되는데 구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3개월 동안 일을 안 했네? 그럼 너 일 안 하려고 하는구나? 나가! 이렇게 출국 조치 당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성폭행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판정나도 출국. 그러니까 이 정책이 뭘 안 하면 출국. 너 이렇게 안 하면 출국. 너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해야 해라는 좀 강제 속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미등록 이주민의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만난 90년대 쿤티엘 씨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이분은 쿤티엘 씨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쿤티엘 씨 지금 미등록 상태여가지고 제가 그냥 캄보디아 이 도시에 머물면서 이분들이랑 같이 뭐 밥도 먹고 뭐 파티도 가고 했었을 때 이 마을에 캄보디아 식당이 3개나 있었어요. 그 한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 축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한국 국민은 아니죠. 국적으로. 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결혼도 하고 뭐 여기서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만난 쿤티 씨는 이제 고용 허가제로 입국을 해서 제가 일했던 이 경상도 깻잎 농장에서 일을 했고요. 이제 결혼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제조업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남성하고 일을 했고요. 아니,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내가 기르면서 키우면서 일을 하고 싶지만 아이 맡길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국에 캄보디아 가가지고 한 달 반 된 아이를 맡기고 이제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본인은 왔고요. 그래서 4년 10개월이 지나고 출국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캄보디아 들어가서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다시 한 번 더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도 닫히고 재입국 절차도 불투명해져서 다시 한국에 못 올 수도 있다면 그냥 내가 여기서 계속 초과 체류해서 한 2, 3년 더 일을 해서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이제 결정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 4년 정도 내가 더 일하고 출국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저한테 인터뷰했을 때 당시 했고요. 이분은 벌써 한 4년 10개월 일을 했기 때문에 깻잎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상 능력을 했어요. 사장님, 이 기숙사비 좀 깎아주세요. 왜? 이분은 사실 고용허가제 이제 초과체를 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발각돼서 잡히면 출국 조치를 당해야 되지만 그 불안감은 있지만 이분은 고용허가제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도 사업주 이렇게 주겠다고요? 근데 다른 농장에서는 더 준다는데요. 기숙사비도 안 받고? 그러니까 나 일도 되게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5년 동안 일했으니까. 이렇게 협상 능력이 생겨서 오히려 이분이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공장으로 일을 바꾸고 이제 같은 남편이 일하는 공장으로 이제 같이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법 외 존재인 미등록 이주민인데요. 이분들은 법 외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도 받지 못해요. 하지만 법의 간섭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김미자 씨가 미등록 노동자 2명을 고용했는데 이분은 이제 합법 체류 노동자를 고용하면 내가 내 허락 없이는 이탈을 이제 사업장 변경을 못 하니까 그땐 좀 마음이 괜찮았는데 지금 미등록 노동자 2명을 고용했더니 불안해. 애들이 자기 나라로 간다고 할까 봐. 불법 애들은 10,000원만 더 준다고 하면 거기로 간대. 어떨 때 도망도 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임금 체불이 되면 그걸 못 받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딴 데로 가서 일자리를 찾는 미등록 노동자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의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도 알아보고 차라리 체불 임금이 발생했다? 그럼 차라리 밀린 월급 포기하고 다른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등록 이주민은 여전히 추방의 대상이거든요. 이 소리아 씨 같은 경우는요, 미등록 노동자였는데 제가 이제 이분을 화성보호소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이분이 경기도에 있는 한 마스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K-방역에 자랑스러워하지 못했던 그 K-방역의 가장 굉장히 큰 핵심이었던 마스크 공장에서 한국 분들도 일을 하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제조업에서 일 안 하려고 해서 이제 중국 분들이라거나 혹은 미등록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신 검문 당해가지고 보호소 경기도 외국인 보호소에 가서 이제 거기서는 강제 출국 조치 당하는 그 과정 전에 제가 이제 보호소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울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돈 벌어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를 캄보디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엄마가 병원에 가서 무릎 치료도 받고 가족이 생활비도 써요. 근데 캄보디아는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월급도 조금이라서 그냥 나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게 전부인데 너무 속상하네요 라고 하고 이제 한 3주, 2, 3주 뒤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드 제노바라는 미국 학자가 이걸 회전문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제 미국의 상황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좀 한국에도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멕시코 이제 우리도 미국의 국경을 넘는 그 카라반 행렬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이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대량으로 또 단속을 해서 굉장히 많이 추방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주 노동자가 필요해요. 왜? 미국인들은 농업에서 일 안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또 이주 노동자가 미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중에서는 미등록 분도 있으니까 또 대량으로 추방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주 노동자들 회전문처럼 그 안에 왔다가 쫓아내고 차라리 이런 구조에서 소위 불법 노동자가 생산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한 그 학자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몰 씨인데요. 아까 그 깻잎밭에서 일했던 이 니몰 씨 같은 경우는 이 컨테이너에 25만 원 내고 한 명당 25만 원을 내고 3명이 살았던 집이에요. 그래서 75만 원의 월세 집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집 주소도 없어서 택배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니몰 씨가 얘기를 했어요. 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 일하는데 8시간만 계산해서 월급 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다들 그렇게 일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수 없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참고 일을 합니다. 만약 한국의 변호사나 공무원이 도와주면 노동자로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시간 공짜 노동에 대해서 이주 노동자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냥 어쩔 수 없겠거니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좀 부당한 거는 우리도 안다라는 얘기였고요. 이 스레이나 씨는 또 다른 이주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사장님들은 돈만 생각해요. 한국 사회는 돈만 우선시합니다. 옆에 있는 이주 노동자가 사람이라는 걸 까먹나 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이주 노동자 많이 무시해요. 차별 문제 심각하고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분이 또 이제 미등록 이주민에 관해서 또 한마디 했는데, 미등록 노동자들도 임금 체불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사장님은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도 않고 일을 시키고요. 월급도 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한국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는 곳에 미등록 노동자들이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불법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속지아 씨인데요. 이 여러분의 나이 또래입니다. 20대 초반. 네, 이분이 충북에 있는 한 버섯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 체불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한테 진심으로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저는 한국 법은 정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장님들은 표준근로계약서에 노동자들과 약속한 걸 지키지 않습니까? 저는 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일한 만큼 월급을 안 줘요? 준다고 해놓고 왜 이랬다 저랬다 약속을 지키지 않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법 안 지켜요? 라고 저한테 진짜 물어봤었어요. 그랬을 때 저도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표준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걸 지키지 않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법도 제도도 잘 만들어 놓고 이 질문에 우리가 이젠 대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좀 이렇게 막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정부 정책이나 뭐 신문 기사에서나 보던 것 중에 인력 수급 방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인력, 사람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모자르면 사람 보내고 이런 정책을 편다는 건데 이주 노동자는 그냥 단순히 인력이 아니에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도 오고요. 같이 인력도 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꿈꾸는 이 사람들이 국민은 아닐지언정 사회 구성원으로 분명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점을 좀 염두하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숙소에 어느 누가 아까 그 집에 뭐 월세 105만 원짜리 집에 살라고 허가를 하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울분이 생겨서 썼던 책 한 구절이고요. 이제 깻잎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밭을 보면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좀 평온해 보이나요? 깻잎을 보면 앞에는 좀 깻잎이 듬성듬성 있지 않습니까? 깻잎을 다 딴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는 깻잎이 무성하게 있잖아요. 이제 이 깻잎을 다 따야 됩니다. 하루에 15,000장씩 10시간씩. 네. 그래서 깻잎이 좀 다르게 보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